돌봄과 노동의 경계에 선 엄마, 다시 읽는 공선호, 유수연. 공선호가 1990년대라는 결절, 5월 강주에서 발견한 또 다른 존재들, 가부장제의 바깥, 엄마에 대한 재인식, 돌봄과 노동의 경계에서 결론. 1990년대는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발점이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페미니즘 리부트의 전사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모순적 대상이기도 하다. 공손의 90년대 작품은 바로 이러한 단절 속에서도 여전히 현재와 접속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여러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성신화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 공존이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페미니즘의 문제 삼고 있는 화두를 담아내고 있다. 특히 팬데믹과 함께 불거진 여성 노동과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구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공손의 90년대 소설 가운데서도 가부장제적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 위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적극적으로 탐색했던 일련의 작품을 논의함으로써 공손에게 90년대 작품이 가진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공손호가 1990년대라는 결절, 2010년대를 관통했던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 가운데 하나는 바로 페미니즘 리부트일 것이다. 메갈리아 부티, 강남역 페미사이드, 내성폭, 성폭력, 미투 운동, 다시 최근의 탈고르세 운동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은 사회 곳곳에 은폐되어 있던 젠더적 모순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손희정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용어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그는 이 용어를 통해 2015년 이후 일어난 페미니즘 운동과 기존 페미니즘 운동 사이의 단절과 접속을 포착하고 이러한 운동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 맥락과 대중문화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런데 본래 리부트라는 용어는 연속성보다는 새로움에 더 주목하는 개념이다. 그에 따라 페미니즘 리부트 역시도 기존 페미니즘 운동과의 단절이라는 지점이 좀 더 부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함께 제시되었던 접촉이라는 지점은 상당 부분 헛됐던 것도 사실이다. 2015년을 전후로 등장한 페미니즘 리부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기존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과 극복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전 시대와의 결별 없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명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단절의 이면에는 분명 접속이 존재하고 존재해야 한다는 지점이다. 리부트라는 용어가 가진 거리두기는 이 접속과 함께 할 때보다 상호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결국 새로움이란 익숙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과 결별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부정하고 거부했던 것은 전 시대의 방식으로 오늘의 문제를 봉합하려는 시도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현재를 사유하고 비판하며 그 문제의식을 실행하고자 했던 역동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속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공선욱의 90년대 작품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1990년대는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발점이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페미니즘 리부트의 전사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모순적 대상이기도 하다. 공손에게 90년대 작품은 바로 이러한 단절 속에서도 여전히 현재와 접속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여러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성신화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 공존이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페미니즘 운동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과 함께 불거진 여성 노동과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구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공손에게 90년대 소설 가운데서도 가부장제적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 위해서 엄마라는 존재를 적극적으로 탐색했던 일련의 작품을 논의함으로써 공손에게 90년대 작품이 가진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돌봄과 생존 그리고 필연적으로 노동의 문제를 환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치, 사회적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조건까지도 환기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현재의 페미니즘 리부트가 전 시대와의 결별을 통해 그 방향을 오롯하게 한 것처럼 90년대 여성소사 역시 동시대와의 불화를 통해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연계성의 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 강주에서 발견한 또 다른 존재들. 공선옥은 1991년 개간 창작가 비평의 등단작 씨앗불을 연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공선옥의 등단작인 씨앗불은 5.18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유를 그려내고 있다. 후일담 소설의 한 갈래인 이 작품은
5.18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흔을 그려내면서도 상투성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것은 주인공 위준의 아내인 진희의 이 시선이 객관적인 거리를 확보해 주었기 때문이다. 5월 강주에 대한 상흔은 작가 공선욱의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토대로 그의 90년대 작품들은 직간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작품이 많았다. 단편소설 떠도는 나무, 오지리의 두고온 서른, 목마른 계절, 목숨, 흰달 등에서 5.18은 등장인물들의 현재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은 역사적 조건으로 회상되거나 환기되었다. 그러나 씨앗불의 세계가 보다 확장된 것은 아무래도 장편소설의 시절들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한 남자의 삶과 성장에 개입된 5.18을 둘러싼 여러 굴절을 보여주는데 그날의 시간을 가족사의 맥락 위에서 그려냈다는 점에서 공선욱의 세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선욱의 초기작은 5월 강주의 기억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공선욱은 대표적인 5월의 소설가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5.18은 공선욱의 작가적 정체성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체의식인 동시에 그의 작품을 재단으로 굴리기도 했다. 실제로 자전적 성격이 뚜렷한 단편소설 목마른 계절에서 공선욱은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자신이 겪는 현실적 딜레마를 토로하기도 했다. 시인은 말했다. 아줌마가 발표한 글 2개 있지? 그것도 내리지에다가 나는 본능적으로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이젠 아줌마도 강주에서 벗어나야 해요. 20, 30년대의 신파가 그보다 낫거든. 한마디로 아직도 간주 웬 강주거든. 씻고 있는 고깃점이 단물 빠진 껌처럼 입속을 굴러다녔다. 목마른 계절. 그럼에도 공선욱은 강주에 대한 서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5.18에 대한 천착은 90년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작가 세계의 한 부분으로 지속되고 있다. 2009년에 발표된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문학동네는 공선욱에 있어서 강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수장으로 평가된다. 20살 청춘들을 어쩔 수 없는 비애로 몰아넣은 역사의 비극은 결코 박제된 역사일 수 없음을 환기하는 것으로 독자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90년대 공선욱의 세계를 5.18이라는 키워드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작가 공선욱의 모태이자 그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자 소재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의 세계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5.18을 바라보는 시선 끝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5월 강주를 통해 그리고 그 너머에서 그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모습은 바로 동시대의 여성들이다. 흰 달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된다. 여기서 아버지는 늘 새로운 것을 꿈꾸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늘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성향은 가족을 버리고 떠난 그의 삶마저도 정당화한다. 5.18로 도시가 차단되면서 병을 앓던 어머니는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간 아버지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누군가의 희생은 언제나 여자의 것이었고 남자의 욕망은 살아남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당숙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숨과 함께 길을 나섰다. 네 예비를 원망하지 말거라. 사람이 하는 일마다 실패를 보고 나니께 몸과 마음이 허했는 거라. 그렇지만 어머니를 버려두고 그럴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그리고 아이를 만들었어요. 그 아줌마 배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아가 망측하기는 하나 그도 또 다양한 일 아니더냐. 네 예비가 그래도 영 세상 안 살라고 작정한 것은 아닌 게로구나. 자식 고정 새로 생기는 것 본게로. 우리는 사랑했어. 사랑하지 않고는 한시도 배견할 수 없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의 5월은 죽음의 계절이었지만 또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계절이었는지 내가 아니. 그리고 우리는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세월을 났어. 그 여자가 그랬다더군. 내가 그의 5월의 사랑을 나누고 싸움장으로 간 마지막 날, 그날 죽은 줄 알았다고. 여기서 과거는 다시 현재로 겹쳐진다. 아버지의 욕망이 너무나 당연하게 또 어머니의 희생을 전제했던 것처럼 5월 강주에서의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았던 남편은 첫사랑의 아이를 위해 너무도 당연하게 나의 희생을 강요한다. 가부장제를 존속시키는 논리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다시 나의 남편에게까지 이어진다. 남자들의 욕망은 정당한 것으로 그들의 이기심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시된다. 이 부분은 공선욱의 90년대 소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이라는 주제는 거의 모든 5월 소설 텍스트를 관료하는 일종의 기저음이자 무의식으로 간주되고는 했다. 실제로 5.18을 다룬 공선욱의 소설에서도 유사한 경향은 발견된다. 하지만 공선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숨은 이면까지 발견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5월 강조에서 촉발된 시대적인 절망과 좌절, 부끄러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핑계로 삼은 비겁함과 폭력은 용인하지 않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이러한 자각이 누군가를 향한 증오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떠도는 나무로 돌아가 보자. 나는 남편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의 남편은 5월 강조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이고 지난 10년간 그 살아남음에 따른 죄책감에 시달린 인물이다. 연민이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인물인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그 연민이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나는 떠나기로 하였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상처 입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이었다. 나는 그 시절 말할 수 없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입 밖으로 후 내뱉어버려도 무방할 그런 성질의 상처가 아니었다. 이제 와서 말하건대 그것은 10여 년 전 저 참혹했던 봄날의 학살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지인들과 애인들이 죽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있었다. 떠도는 나무. 이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당연한 듯 이어진 그리하여 때때로 아름답게 미화되는 그 헌신의 본질을 작가는 놓치지 않는다. 평생을 함께했던 두 어머니를 두고 제 인생을 스스로 한 남자의 틀 속에 가둬놓고 소모시켜 버린 여자들 떠도는 나무이라고 냉소하지만 그녀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꿈과 업적과 삶의 보람을 송두리째 부정 hin달하게 만든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왜곡하지 않는다. 작가 공손함의 시선에 포착된 그 가해자는 다름 아닌 가부장제라는 질서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손하게 서사하는 비극을 주저하고 드러내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서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비극의 원인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충동이었다. 가정이란 틀 안에 갇혀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 그 틀 바깥으로 나가는 혹은 나가려는 사람들의 욕망을 직시한다. 그리고 그 욕망이 또 다른 한계 안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바라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의 욕망은 이혼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노출된다. 그것은 일탈이 아닌 가부장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저항으로서 공손에게 작품 세계를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축이 된다. 가부장제의 바깥 엄마에 대한 제인식 공손에게 작품에서 올파만큼 자주 환기되는 소재는 바로 이혼이다. 이러한 경향은 그의 1990년대 소설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는 1차적으로는 작가 자신의 체험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등단 이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공선옥은 90년대에만 4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동명의 장편 소설을 표제작으로 한 오지리에 두고 온 30살, 소설집 피어라 수선화를 연속으로 출간했으며 5.18을 그린 장편소설 시절들과 소설집 내 생의 알리바이 등이 그것이다. 등단장이 시아풀부터 5월 강조의 이유를 잘 그려낸 작가로 평가받는 그이지만 실제 그의 작품에서 보다 두드러진 것은 오히려 이혼과 그 이후의 삶이다. 이런 구체적인 작품의 설정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1990년대에 단행본으로 발간된 공손에게 작품은 장편을 포함해서 총 24편이다. 이 중에서 이혼녀가 직접적인 주인공이자 서술자로 등장한 작품은 11편, 이혼 직전인 상황에 놓인 경우는 3편, 사별한 경우가 2편, 주요 관찰 대상자가 이혼녀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우가 3편이다. 반면 남주인공이 등장하는 경우가 5편인데 그 중에서 4편은 독신이고 한 편만 아내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면 90년대 공선에게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압도적인 주제는 이혼과 그에 따른 여성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녀이거나 이혼을 앞둔 여성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임산부인 상태로 생계와 함께 양육이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후 가부장제를 지탱한 것은 낭만적 사랑이다. 앤서니 기든스는 낭만적 사랑이 여성들을 그들의 장소 곧 가정으로 밀어넣는데 일조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점에서 대부분의 여성 인물을 이혼 상태로 설정한 공손의 90년대 소설은 남성과의 사랑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허위의식을 주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거부로 얽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공손에게 소설에서 결혼과 이혼이 갖는 층위는 좀 더 복합적이다. 오히려 공손에게 소설에서는 처음부터 낭만적 사랑 자체가 배제되어 있던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의 소설에서 결혼은 낭만적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욕망과 필요에 따라서 선택된 것이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낭만적 사랑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국 결혼은 그 자체로 가부장제라는 견고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본다면 공손한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혼으로 인해 가부장제적 질서 바깥으로 이동된 여성과 그 자녀의 삶이 된다. 여기에서 부각되는 것은 바로 엄마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부장제와
사회적 질서 안에서 환기되는 모성과의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한 여성을 모성이라고 지칭할 때 그 대상은 완결된 존재로서 인식된다. 그것은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을 모성이라는 틀 안에 가두는 것이다. 즉 남성, 남편과 자녀라는 관계망 안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치와 책무가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모성 이데올로기는 근대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영역을 축소하고 가부장제적 질서 안에 종속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공손에게 소설에서 이혼은 바로 한 여성이 자기 삶에서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모성에서 벗어나 엄마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여성의 성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여성을 정치와 경제, 이성에 의해 지배되고 주도해야 한 공공 영역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모든 힘에 대한 저항이다. 이를 위해 공선홍은 엄마를 철저하게 하나의 역할로서만 인식하고자 하는데 이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의 가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공손하게 여성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모성이라는 환기할 때의 여성은 가정이란 틀 안에 갇혀있는 것이며 남성, 남편과 아이 사이에서 교집합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그 때문에 부성이 대체로 그 부재를 통해 존재가 인식되는 반면 모성의 존재는 언제나 당위적으로 인식된다. 공손은 바로 이 틀에서 벗어난 여성 그 자체로서 바라보고자 한다. 가정이란 틀 안에 여성을 가두었던 시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제 바로 비로소 여성이라는 커다란 존재 틀 안에서 엄마는 여성에게 주어진 혹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역할 가운데 하나로서 인식된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공선홍은 처음부터 모성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인물들을 그려낸다. 애초에 가부장적 질서 안에 담아내기 어려운 인물들인 것이다. 그들에게 이혼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자기 삶을 억압하던 가부장제적 질서 바깥으로서의 탈출인 동시에 엄마라는 무거운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혼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자세이다. 공손하게 서사에서 이혼녀로 규정된 여성 인물들은 누구도 이혼당한 비운의 여성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물론 그의 소설에서 남편들은 자꾸 바람을 피우고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며 무능하거나 때로는 가엾기도 하다. 이러한 남편의 설정에 상관없이 공손한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그들이 처한 이혼이라는 상황을 대단히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그녀들 누구도 남편을 붙잡지 않으며 오히려 가부장제적 질서 바깥으로 밀려난 자신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수긍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자 한다. 이것은 특히 그의 단편 소설에서 두드러진다. 나는 떠나기로 하였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상처 입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이었다. 터도는 나무. 딱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기보다 현재의 남편과 전 남편에게서 난 내 딸들과 그리고 현 남편에게서 난 아들과 나 이렇게 다섯이 이룬 가족이 어떤 불화감 내지는 불행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그 불행감을 말로 표현 못하고 어린이다운 생생함을 잃고 갈수록 시들시들해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못 견디고 있었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때 내가 그랬다. 뭘 먹고 살까. 이혼을 바라보는 공손옥의 시선을 살펴보자. 공손옥은 이혼의 과정을 상당히 건조하게 그려낸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선능이나 인내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의 한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혼의 의미를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공손옥 소설에서 이혼은 5.18만큼이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서사의 대상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그것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5.18에 대한 서사를 초과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소재는 공손에게 작품 안에서 끊임없이 교차되면서 서사를 직조하는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동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5.18과 이혼은 모두 그 이전까지 정상이라고 규정되었던 질서에 대항한다는 지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질서가 사실상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위에 쌓여진 사상 누각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5.18이 독재와 폭력적인 억압으로 점철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이혼의 여성의 삶을 억누르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제라는 질서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국가의 권력이란 결국 사회화된 가부장제의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지향은 충분히 상통한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건과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선택에 불과한 이혼이 어떻게 지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사회적 이슈가 부딪히는 여러 국면에서 등장한다.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 앞에서 뒷전으로 보내지게 일수이고 가정폭력이나 학대는 민생의 영역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 대의라는 명분 앞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은 너무나 쉽게 포기가 논의되며 때때로 생존을 위한 그들의 목소리는 이기심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 때문일까 1990년대 공손에게 소설을 이끄는 여성 인물에 대한 분석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반대 급부처럼 평가되고는 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의 욕망과 이혼을 둘러싼 의미가 평가절하되는 것이다. 여성 이혼을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고 여성 인물의 욕망을 그에 대한 반작용처럼 평가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공손에게 소설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에 가깝다. 오히려 공손에게 소설에서 이혼의 과정과 결과는 여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주 길고 긴 투쟁으로 그려진다. 5.18의 이유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이혼 역시 그 이유가 더 무거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요소는 연속된 사건처럼 기술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손에게 이러한 이혼의 이유를 그려내에 있어서 가장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가부장제적 질서 바깥에서 여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지독한 생존 경쟁이다. 더구나 그들은 이 생존 경쟁에 필요한 그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핸디캡이라 할 수 있는 이혼녀라는 꼬리표와 돌보아야만 하는 아이를 데리고 있다. 직업도 자본도 갖지 못한 그녀들이 가장 처음 마주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무기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각한 자본의 논리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가부장제의 질서 안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왜곡된 방식이다. 따라서 이혼이라는 상황에서 그녀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다름 아닌 생존이라는 문제이다. 다시 가부장제로서의 재편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손한 소설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제 돌봄과 노동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돌봄과 노동의 경계에서 여성 문제에 천착한 공손에게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들의 현재에 처한 상황이다. 1차적으로 주목된 것은 공손에게 여성 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든 아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여성 인물이 주가 되는 공손에게 소설은 주로 아이의 엄마로서 모성성과 여성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인물들은 사회의 폭력적인 시선과 그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갈등에 시달렸다. 이것은 마치 엄마로서의 여성과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이란 두 속성이 필연적으로 대립되고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인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이 진정 꿈꾸고 있는 것, 더 나아가 작가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세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연 공손에게 소설 속에서 모성성과 여성성은 대립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보다 본질적으로 한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삶의 또 다른 모든 가치가 모성이라는 것과 상충된다고 여겨질 만큼 공손에게 작품이 모성 이데올리기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요구한다. 기존 연구에서 모성성과 여성성이 대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가부장제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것에 가깝다. 모성성을 여성성에 대립되는 속성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태도는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에 불과하다. 엄마로서의 역할이 마치 여성성 전체를 압도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오류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부장적 질서 안에 편입되어 있는 모성이라는 용어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든 이는 필연적으로 모성 이데올로기가 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모성이 아닌 엄마라는 용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호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여성 문제, 그것도 이혼한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손하게 소설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모습은 언제나 복합적이다. 그들은 스스로 한 생명을 온몸으로 끌어안는다는 격한 희열에 감사하는 인물들이지만 동시에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현실에서 겪어내며 고통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공손옥은 자신의 소설 안에서 한 여성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역할들의 충돌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결코 쉬운 방법으로 이를 봉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버지는 나를 외면했다. 고개를 위로 튼 아버지는 한없이 울다가 갔다. 그 푸른 바다 눈에 보이네. 우리 엄마 이름은 정옥이, 정옥이는 19, 신랑은 하이칼라이 마카오 신사. 엄마는 노래하던 윗부분에 음료를 섞었지. 그래도 정옥이는 신사가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닌 그가 좋았댔지. 하얀 와이셔츠를 반드시 입고 팬티 잡고 일을 해서 월급을 타다주는 신랑보다 그가 좋았댔지. 그 푸른 바다 눈에 보이네.
그 푸른 바다 눈에 보이네를 살펴보자. 여기서 나의 엄마의 정옥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인물이다. 반듯한 하이칼라와 결혼했지만 그녀는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는 남자를 찾아 바닷가 마을로 왔고 그에게 외면당했다. 그럼에도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고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한다. 여느 작품이었다면 모녀는 혹은 딸인 나만이라도 아버지를 따라 길을 나섰을 것이다. 바다까지 찾아온 그 애정의 깊이를 고려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 푸른 바다 눈에 보이네에서 나의 엄마는 또 한 번 그를 거부한다. 그녀의 현재가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말이다. 이렇게까지 완고한 그녀의 태도는 무엇 때문일까? 거긴 여러 가지 추정이 따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애정의 문제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연합의 하이칼라와 결혼하게 된 이유가 과연 청춘 남녀의 평범한 연애였을 것인가? 더구나 하이칼라라는 말에서 유추되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사고와 참여의 범위는 완전히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학력 수준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정옥이가 거부한 것은 단지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녀는 하이칼라 남편 그 자체가 아니라 어리고 순종적이며 정숙한 아내의 역할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거부한 것은 다름 아닌 가부장제 그 자체가 아니라 따라서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자유를 던지고 그 억압적인 질서 속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그녀가 딸인 나에 대한 돌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분명 19의 그녀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갓난아이인 나의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혹독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이칼란 남편에게 보내면 돌봄과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은 그녀 아니 작가 공소로의 꿈꾸는 세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부장제적 질서 바깥에서 돌봄과 생존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세계로서의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한 역할로서의 엄마에 대한 제인식이 그것이다. 이렇게 돌봄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공소론 소설은 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먹고 먹이고 살아야 하는 목숨의 문제에는 더욱 절박한 현실이 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노동의 문제를 환기할 수밖에 없다. 돌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즉 아이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조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에서는 돌봄과 노동이 어떻게 상층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찌 아이들이 있는 그곳 아동일시 보호소에 전화를 했을 때 둘째 아이가 몹시 아프다고 했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내려가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생산일과 주임에게 고향에 한번 내려갔다 와야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내일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투입될 것이고 그는 그 자리를 결코 비켜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무엇보다 애기 엄마니까. 하지만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는 현실은 나를 아기 엄마도 뭣도 아니게 만들었다. 그럼 무엇인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 홀로 양육의 책임을 떠안게 된 엄마는 바로 그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노동이 절실하다. 돌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노동은 필수적이고 당위적인 현실로 눈앞에 다가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가부장제 바깥에서 마주친 세상은 더 큰 가부장적 질서로 가득한 공의 곳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이 너무나 절실한 그들이지만 반대로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가장 먼저 내쳐질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돌봄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제도이다. 아동일시 보호소가 그것이다. 일시보호라는 말은 최종적인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대생을 보호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아동일시 보호소라는 의미는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호 아동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장소인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능력도 도움을 받을 가족도 없이 돌봄과 생계라는 이중고의 뇌물리 여성 인물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치는 유일한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공소랭의 작품에는 이렇게 아동과 여성을 위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여러 공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표방하는 복지의 내용은 남다하기 그지없다. 삶은 혹독했다. 어른보다 아이들에게 더 첫남편과 아무런 삶의 대책도 없이 이혼을 하고 아이들 먹여 살릴 방도가 없어 애비 잃은 아이들을 아동일시 보호소로 보내야 했던 시절이 작가 최강미에게 있었다.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무엇을 못 견디나 싶어지면서 그래도 사람은 밥과 돈만으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인지 말하자면 사랑 그놈의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새로 꾸민 가정에 그것이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헤매던 시절랑으로 또 다른 시련이 그녀 가족들을 덮친 거였다. 뭘 먹고 살까? 두 아이의 보증을 서고 난 후
나는 대림이 잡아끄는 통에 알 수 없이 아동일시 보호소의 언덕길을 내려와 그가 살고 있는 집까지 내 동행을 했다. 내 생의 알리바이. 시리부녀 아동 산다서를 찾아가는 길을 멀고 아득했다. 공원 입구에서 버스를 내린 영리는 갓난아이를 안고 3살 난 딸에 들어 제 치맛자락을 꽉 붙들게 하고 가파른 아스팔트를 오르기 시작했다. 부녀 아동 상담소는 공원으로 오르는 아스팔트 길의 꼭대기에서도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 공원 깊숙한 곳이 들어앉아 있었다. 불볕 더위가 아스팔트 위에서 자글자글 불었다. 어미, 뭘 먹고 살까? 내 생의 알리바이. 어미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대단히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남편의 부재는 곧 경제력의 부재를 의미했고 그녀들에게는 심지어 하나도 아닌 2명의 아이가 있다. 둘이나 되는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그녀들이 아동 일시보호소와 부녀 아동 상담소를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생존을 위한 노동, 그것을 위해서 아이를 입소시키려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생존하기 위해 아이와 같이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러니 이것이야말로 돌봄과 노동의 경계라는 현실에선 여성 인물의 처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과 노동의 문제는 작가 자신의 끝없는 숙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공손하게 소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아이를 둘 데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이혼녀의 모습은 하나의 전형을 이룬다. 그들은 주인공이기도 하고 때로 서술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돌봄과 양립할 수 없는 노동의 현실이 그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아이러니컬하다.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엄마의 역할은 신화나 이데올로기라고 여겨질 만큼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질서 바깥에서는 어떠한가? 오히려 반대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그녀들에게 이 세계는 이중의 잣대를 들이댄다. 그녀들의 정숙성을 문제삼아 비난하거나 아이와의 생존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상황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와 어미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아동일시보호소에 맡긴 아이를 만나러 가는 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정숙하지 못한 엄마라는 이유로 기차의 옆자리에 앉은 털복숭이에게 멸시를 당한다. 낯선 여자에게 추근되는 그의 행동은 비난받지 않지만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나의 기호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 비단 이쁘니까? 어떻게든 노동하며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엄마가 마주친 현실도 참담하다. 영래는 일한 동안 아이를 맡기기 위해 부녀 아동 상담소와 타가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는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라는 말부터 먼저 한다. 어미,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그들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엄마라는 역할에 이 사회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난과 멸시의 시선으로 응시할 뿐이다. 미친 여잔가 봐. 그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영래는 좋았다. 영래는 아기를 얻고 큰애를 안고 정신없이 걸어왔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어 있었다. 영래는 길가에 주저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젖을 물리며 영래는 앞으로 또다시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날을 곰곰이 생각해야 했다. 사람들과 차들이 영리 앞을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다. 길 건너 은행 건물 앞에서 꼽추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구경꾼들이 꼽추 둘레를 삽시간에 에워쌌다. 젖을 다 물린 영래는 그냥 무심하게 꼽추 앞을 지나쳤다. 어미. 이처럼 공손하게 소설은 아이와 함께 생존의 현장에 내동댕이 쳐진 엄마이자 여성이 개인의 삶에 주목하고 있다. 그 가정을 통해 여성에게 있어서 돌봄과 노동이라는 환경이 얼마나 모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모순이야말로 어쩌면 낭만적 사람보다 더 견고하게 가부장제를 지탱시켜주는 힘의 본질임을 그의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 돌봄과 노동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돌봄의 경우에는 언택트로 대체되기에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인 돌봄의 부재는 사회적 안전망을 후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백은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었다. 노동 현장으로 돌아오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수많은 의료 돌봄의 수요 속에서 여성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내몰렸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가부장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방역이라는 당위 앞에서 국가의 통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악으로 인식되었고 그것은 가부장제적 질서의 화려한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990년대 공손에게 작품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30여 년 전에 제기했던 돌봄과 노동의 문제는 오늘의 여성들에게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생존의 여성화라는 문제 제기이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가치 있는 인력이 아니라 오히려
가계의 부담으로 여겨졌던 여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계 책임자로 나서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선에게 소설은 바로 이 생존의 여성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맥락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1990년대 공선업 소설의 의미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 참 30여 년 전 공선업 소설의 여성 인물들이 겪었던 현실적인 조건들이 오늘의 현재 위치에 겹쳐진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다. 여전히 가부장제의 견고한 틀은 유효하며 여성들이 처한 희생적인 돌봄과 척박한 노동 조건은 온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손에게 1990년대 소설이 가는 현재적 의미 역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제와 오늘의 페미니즘을 잇는 접속 그 자체인 것이다. 과거는 언제나 현재 위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지난 시간의 모순이 끊임없이 상기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이 같은 모순 속에 놓여 있음을 방증한다. 공손에게 소설은 오늘의 페미니즘 리부트 운동의 본질이 무조건적인 배제와 단절이 아닌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비판임을 다시금 확인해준다.